그 대표적인 게 플라톤주의. 플라톤주의 하면은 대표적인 예가 유클리드 원론이에요. 유클리드 원론은 대학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학문이죠. 교과서죠. 그랬을 때 유클리드 원론에 들어있는 공리공준 정의는 어떤 거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끄덕끄덕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인정되니까 그 다음에 명제 1번을 증명해보자. 명제 465번을 증명해보자. 이렇게 해서 13권의 원론책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냥 있구나라는 끄덕끄덕은 결국은 얘네들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인정해라. 너가 싫다 해서 좋다 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인정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학의 근본이 뭐예요? 플라톤주의에서는 맞아요. 공리공준 정의를 뭐라고 봤다? 인간과 관계없는 실제적인 대상이다. 이렇게 봤어요. 객관적 대상. 변하는 거 없고 절대 불변이죠. 누가? 공리 5번째가 궁금해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궁금하면 안 돼. 이거 네가 궁금해야 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이런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플라톤이라는 사람에 의한 이데아적 사상하에 수학의 출발은 이데아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데아가 뭐예요? 바로 인간이 사는 세상, 그 다음에 완벽한 신의 세상. 인간은 부족하고 신은 완벽하죠. 인간은 완벽한 신을 존경하죠. 그리고 그런 인간 중에서 신하고 내통하는 군주가 있겠죠. 이러한 군주는 이데아의 사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을 통과할 때 학습해야 되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수학.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된다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착한 사람? 예쁜 사람? 몸매가 좋은 사람? 이런 게 아니라 현명한 사람, 사고 판단이 분명한 사람, 이치적인 사람 이런 거거든요. 군주가 되려면 이러한 사고가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수학이라는 걸로 논의를 합니다. 수학을 통해서 정신이 둬야 되죠? 방금 나왔습니다. 정신이 둬야 되죠? 그러면 정신을 둬야 하는 기본적인 그 바탕으로 철인, 즉 옳다 그르다를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의 어떤 입문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변증법적으로. 그리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로 정신을 둬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게 이 플라톤주의 하에 유클리드 원론이 대표적이고 수학은 절대 불변한 이데아이고 그래서 수학을 공부해 정신이 둬야 되고 그 세계의 완벽한 이데아와 내통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했던 거예요. 이 배경하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누구예요? 그렇죠. 플라톤의 스승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이나 대화법이 이러한 지식의 교수법이에요. 사실 유클리드 원론에 대한 입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수학 교육사에서 말했지만 19세기까지 탄탄했습니다. 그러다가 역사적으로 19세기를 지나면서 비유클리드 기하가 나오죠. 완벽한 유클리드 원론, 유클리드 기하에 반대되는 기하가 나왔다?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비유클리드 출현 등 뭔가 사건들이 막 터져요. 그러면서 야, 수학이 완전하고 절대적이다라는 거 맞아?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오랫동안 수학이 절대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루아침에 버리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게 바로 수학은 논리를 기준으로 재정비해서 완벽하게 하자. 수학을 직관적인 측면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수학은 여러 형식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얘네들을 수학 기초론이라고 그래요. 러셀, 브라워, 힐베르트 이렇게 유명한 학자들이 20세기 초반에 수리 철학적인 입장에서 수학을 다시 완성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또 터져요. 바로 여기 사건이죠. 그 결과 드디어는 절대주의를 사람들이 이제는 좀 내려놓는 시기가 돼요. 바로 괴델의 제1, 제2 불완전성의 정리가 나온 거죠. 1, 2 불완전성의 정리. 괴델의 불완전성의 정리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읽으려면 아주 큰맘 먹고 읽어야 되는 아주 길고 어려운 이유. 세상에 완전한 건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죠. 유일하게 괴델이 썼으니까 괴델은 스스로 이 내용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형식주의를 주장했던 수학자 힐베르트가 유일하게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절대주의에 대한 내용이 포기가 돼요. 그런 와중에 역사적으로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나왔죠. 그리고 수학 교육사에서도 근대운동이 좀 머물렀단 말이죠. 그러다 세수학으로 넘어갔잖아요. 이처럼 20세기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수리 철학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게 준경험주의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준경험주의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라카투스. 세상에는 모든 지식은 절대적일 수 없다. 절대적이라는 말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어느 날은 왼쪽으로 걸어라 그랬는데 오늘부터는 오른쪽으로 걸어라. 그러면서 그게 더 안전하고 좋다. 그럼 따라야지 뭐. 또 언젠가는 또 왼쪽으로 걸어라 하겠죠? 이렇게. 세상에는 사실은 문화와 종족과 화정에 따라서 다 다른 거지 절대적이다라고 정해놓을 게 없다. 수학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라카투스예요. 라카투스는 모든 지식은 추측이고 추측을 증명을 하죠. 부분적으로 참고로 이 증명 또한 어떤 학자나 어떤 집단이 한 거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증명을 하다 보면 또 나도 모르게 몇십 년 뒤에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분 추측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요. 증명을 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반박을 통해서 지식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나 내가 몰랐던 게 또 있었네 이런 식으로 그 추측이 개선된다. 개선된 추측. 이런 식으로 계속 지식은 수정되고 변한다라는 게 준경험주의예요.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20세기의 삐아제, 우리가 20세기 초에 세수학의 대표적인 인물은 브루너지만 삐아제의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그 심리학적으로 기본적으로 깔고 다른 이론들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삐아제의 주장은 결국은 인간은 스키마가 있는데 이 스키마를 시작으로 새로운 환경에 동화하거나 적응하거나 조절하거나 하면서 적응을 해서 발전한다. 누가? 내가.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이렇게 구성주의적인 아이디어를 막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70년대를 지나면서 바로 이 구성주의적인 내용을 이제 아주 명시해서 구성주의입니다 하고 시작을 한 게 두 가지로 급진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가 나온 거죠. 급진적 구성주의는 개인적 구성주의예요. 상대주의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죠? 상대주의는 지식은 변한다죠. 그러면 구성을 하는데 개인이 구성하면 개인마다 다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에 대한 하나하나를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큰 사회라는 분위기에선 좀 급진적인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일명 급진적 구성주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사회적 구성주의는 사회? 맞아요. 사회가 이 집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지식은 다르게 구성되고 또 집단의 대표가 바뀌면 또 다른 지식으로 구성원이 달라지면 또 다른 지식으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수리 철학이라는 이름 하에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이 절대주의 시작점 플라톤주의, 플라톤주의에서 비유클리드 기하와 같은 19세기에 특별한 수학의 영역들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절대주의를 정리하고자 수학 기초론이 나왔다. 그러다가 괴뢰의 불완전성 정리에 의해서 결국은 절대주의는 잠시 수그러들고 제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정리를 어수선한 것이 정리되고 60, 70년대를 지나면서 중경험주의가 나왔다. 중경험주의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추측, 증명, 반박, 개선된 추측이다. 그러한 시간과 엇물려서 구성주의라는 타이틀을 가진 또 다른 상대주의가 나온다. 구성주의는 급진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로 구별되고 급진적 구성주의는 개인의 입장을 강조하는, 그래서 너무 급진적이죠. 개인 하나하나를 다 인정해야 되는. 거기에 반대되는 사회적 구성주의가 또 소개되면서 지식은 구성한 결과물이고 구성에 따라서 상대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